얘 너 통장 비밀번호 바꿨니? 시어머니가 돈 좀 뺐었다고 비밀번호를 바꿔?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다. 내가 나중에 갚는다고 했잖니.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구독의 손길. 감사합니다. 그날 아침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신부였다. 아니, 그래야만 했다. 드레스룸 거울 앞에 선 나는 내 모습을 믿을 수가 없었다. 새하얀 드레스, 섬세한 레이스 장식, 그리고 허리를 감싸는 우아한 실루엣. 이 드레스를 고르기 위해 석 달 동안 20곳이 넘는 매장을 돌아다녔다. 매번 거울 앞에 설 때마다 이건 아닌 것 같아라고 중얼거리던 내가 마침내 이 드레스를 발견했을 때의 그 전율을 아직도 기억한다. 이거예요. 나는 샵 직원에게 말했다. 이 드레스가 제 운명이에요. 그리고 오늘 그 운명의 드레스를 입고 결혼식장에 서 있었다. 메이크업은 완벽했고 헤어스타일도 흠잡을 데 없었다. 준혁이의 얼굴이 떠올랐다. 3년 동안의 연애, 그리고 1년의 준비 끝에 드디어 오늘. 우리는 마침내 한 가족이 되는 거였다. 그런데 문이 열렸다. 누군가 예고도 없이 드레스룸 문을 활짝 열어젖힌 것이다.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놀라서 손에 들고 있던 브러쉬를 떨어뜨렸고 헤어 디자이너는 황급히 뒤돌아봤다. 그리고 그녀가 들어왔다. 시어머니였다. 아니, 처음엔 믿을 수가 없었다. 내 눈앞에 서 있는 사람이 정말 시어머니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나는 두세 번 눈을 깜빡여야 했다. 왜냐하면 그녀가 입고 있던 옷이 그 드레스가 흰색이었기 때문이다. 순백의 웨딩드레스였다.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다. 시어머니는 나와 거의 비슷한 스타일의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어라인 실루엣, 레이스 소매, 그리고 허리춤에 리본 장식까지. 디자인이 완전히 똑같지는 않았지만 누가 봐도 신부용 웨딩드레스였다. 어때? 예쁘지? 시어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거울 앞으로 성큼 다가왔다. 자신의 드레스를 매만지며 이리저리 돌아보는 그녀를 보면서 나는 그저 입을 벌린 채 얼어붙었다. 저기, 어머님. 나는 가까스로 목소리를 짜냈다. 하지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다. 왜 흰 드레스를 입고 오셨어요? 라고 물어야 하나? 아니면 결혼식에서 흰 옷은 신부만 입는 거잖아요? 라고 말해야 하나? 시어머니는 내 당황한 표정 따위는 신경도 쓰지 않고 거울 앞에서 포즈를 취하기 시작했다. 다이아, 사진 좀 찍어줘. 오늘 기념으로 남겨야지. 나는 말문이 막혔다. 주변의 메이크업 아티스트와 헤어 디자이너도 서로 눈빛만 교환할 뿐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다. 그들의 표정에서 이거 진짜 심각한데 라는 메시지가 고스란히 읽혔다. 어머님 그런데 결혼식에서 흰 드레스는 왜 내가 예쁘게 차려입으면 안 돼? 오늘 우리 아들 결혼식인데.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밝았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무언가가 숨어 있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보통 결혼식에선 신부만 흰색을. 에이, 요즘 세상에 그런 거 따지는 사람 어딨어? 다이아, 너무 구식이네. 나도 오늘 특별하게 입고 싶었어. 내 아들 결혼식인데 내가 초라하게 입을 순 없잖아. 순간 나는 할 말을 잃었다. 내 아들 결혼식. 그 말이 귀에 박혔다. 우리의 결혼식이 아니라 그녀 아들의 결혼식이라는 거였다. 시어머니는 계속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 모습이 왠지 모르게 섬뜩했다. 이게 정말 단순한 착각일까? 아니면 노크 소리가 들렸고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다. 다이아, 준비 다 됐어? 친정엄마였다. 엄마는 활짝 웃으며 들어오다가
시어머니를 보는 순간 표정이 굳어졌다. 엄마의 눈이 시어머니의 하얀 드레스를 천천히 훑어내렸고 그 다음 나를 바라봤다. 엄마의 눈빛에서 나는 명확한 질문을 읽을 수 있었다. 저게 대체 무슨 상황이니? 어머, 사돈댁께서도 오셨네요. 엄마는 최대한 밝은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지만 목소리에 미묘한 떨림이 섞여 있었다. 네, 사돈댁. 오늘 우리 며느리 예쁘죠? 저도 예쁘게 차려입었어요. 시어머니는 태연하게 대답하며 다시 한번 거울 앞에서 돌아봤다. 친정엄마는 대답 대신 쓴웃음을 지었다. 그리고 내게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다희야, 괜찮겠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사실 괜찮지 않았다. 전혀 괜찮지 않았다. 내 인생 최고의 날이 이렇게 시작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엄마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시어머니에게 말을 걸었다. 사돈댁, 그런데 결혼식에서 흰색 드레스는 보통? 아, 사돈댁도 그런 얘기 하시네요? 요즘은 그런 거 안 따져요. 다들 자기 마음대로 입잖아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웃고 있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숨은 단호함이 느껴졌다. 엄마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입을 다물었다. 그때 준혁이가 황급히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의 얼굴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다희야, 미안해. 엄마가. 준혁이는 시어머니를 보더니 당황한 표정으로 입을 다물었다. 엄마, 그 옷은 왜? 예쁘지? 어제 급하게 샀는데 잘 어울리지? 아니, 엄마. 결혼식에서 흰 드레스는. 준혁아, 너마저 그러니? 엄마가 예쁘게 입었는데. 뭐가 문제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다. 준혁이는 입술을 깨물며 나를 봤다. 그의 눈빛에서 미안함과 당혹스러움이 동시에 읽혔다. 엄마, 그래도. 아들아, 엄마가 기분 나쁘게. 오늘 내 결혼식인데 엄마도 기분 좋게 입고 싶어서 예쁘게 입은 건데 왜 다들 이래? 준혁이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저 미안하다는 듯 나를 바라볼 뿐이었다. 나는 그 순간 깨달았다. 준혁이는 엄마 편을 들 거라는 걸. 아니, 정확히는 엄마한테 대들지 못할 거라는 걸. 준비실은 어색한 침묵으로 가득 찼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고, 친정엄마는 안타까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다. 그럼 난 먼저 나가볼게. 다희야, 예쁘게 입장해. 시어머니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거울을 보고는 유유히 방을 나갔다. 하얀 드레스 자락이 바닥을 쓸고 지나갔다. 문이 닫히자마자 친정엄마가 내 손을 꼭 잡았다. 다희야, 엄마가 뭐라도 더 말할걸. 미안해. 괜찮아요, 엄마. 이미 늦었어요. 나는 웃으려 했지만 웃음이 나오지 않았다. 준혁이도 미안하다고 계속 중얼거렸지만 그의 말은 허공에 흩어졌다. 식이 시작되기까지 30분 남았다. 나는 거울 속 내 모습을 바라봤다. 새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행복한 신부. 하지만 그 행복이 벌써부터 금이 가고 있었다. 식은 예정대로 진행됐다. 버질로들을 걸으며 하객들의 박수를 받을 때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어야 했다. 행복한 신부처럼 보여야 했다. 하지만 시야 한 구석에는 계속 그녀가 보였다. 맨 앞자리에 앉아서 나와 비슷한 하얀 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시어머니. 하객들의 속삭임이 파도처럼 식장을 채우기 시작했다. 저분이 신랑 어머니세요? 왜 하얀 옷을 입으셨지? 완전 웨딩드레스인데. 저거 괜찮은 거야? 신부 드레스랑 비슷하네. 좀 이상한데. 요즘은 그런가 봐. 근데 신부 입장에서 기분 나쁘겠다. 속삭임들이 점점 커졌다.
나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 준혁이와 재단 앞에 섰지만 가슴이 답답하기만 했다. 주례 선생님의 말씀이 시작됐고 우리는 서약을 했다.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평생을 함께하겠다고. 그런데 그 순간에도 나는 계속 시어머니의 시선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우리를 바라보며 미소 짓고 있었다. 마치 자신이 오늘의 또 다른 주인공인 것처럼. 사진 촬영 시간이 왔다. 신랑 신부 그리고 양가 부모님께서 나오세요. 사진사의 외침에 따라 우리는 단상 위로 올라갔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당당하게 내 옆에 섰다. 나란히 서자 우리의 드레스는 더욱 비슷해 보였다. 사진사도 잠시 당황한 듯 카메라를 내렸다가 다시 들었다. 자, 모두 웃으세요. 하나, 둘, 셋. 플래시가 터졌다. 그 사진들은 나중에 앨범에 담겼다. 그리고 그 앨범을 볼 때마다 나는 그날을 떠올렸다.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해야 할 날. 하지만 묘하게 불편하고 이상했던 그날을. 예식이 끝나고 나는 한복으로 갈아입었다. 화려한 섹시한복. 분홍과 연두가 어우러진 저고리와 주름치마. 이건 역시 엄마와 함께 수없이 골랐던 한복이었다. 피로연에서 하객들에게 인사를 드릴 때 입을 한복. 한복으로 갈아입고 피로연장으로 나왔을 때 나는 또 한 번 얼어붙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그 하얀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갈아입지 않았다. 예식이 끝났는데도 피로연이 시작됐는데도 시어머니는 그 웨딩드레스를 벗지 않고 하객들 사이를 돌아다니고 있었다. 어머, 시어머님 정말 우아하세요. 드레스 너무 예쁘네요. 하객들이 시어머니에게 인사를 건넸고 시어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아들 결혼식이니까 저도 특별하게 입었어요. 나는 한복을 입은 채 그 광경을 바라봤다. 신부인 나는 한복을 입었는데 시어머니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는 이 상황이 너무나 기괴했다. 준혁이도 한복으로 갈아입고 내 옆에 섰다. 다희야, 엄마한테 옷 좀 갈아입으라고 해볼까? 지금 와서? 이미 다 봤는걸. 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준혁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피로연 내내 시어머니는 그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마치 절대 벗고 싶지 않다는 듯이. 하객들과 사진을 찍을 때도, 인사를 받을 때도, 식사를 할 때도 일부 하객들은 이상하다는 눈빛으로 바라봤고 일부는 그냥 무신경하게 넘어갔다. 하지만 나는 알 수 있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있다는 걸. 신부는 한복 입었는데 시어머니는 웨딩드레스네. 좀 이상하지 않아? 뭔가 신부보다 눈에 띄려고 하는 것 같은데. 속삭임들이 다시 한번 피로연장을 채웠다. 피로연이 끝나고 모든 게 마무리됐을 때 나는 탈의실에서 한복을 벗으며 거울을 봤다. 그리고 문득 생각했다. 이게 내 결혼식이 맞았을까? 아니면 그녀의 무대였을까? 신혼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준혁이가 말했다. 다희야, 오늘 엄마 때문에 정말 미안해. 나도 몰랐어. 엄마가 그 옷을 끝까지 입고 있을 줄은. 괜찮아. 나는 대답했지만 사실 괜찮지 않았다. 엄마는 원래 좀, 그래.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스타일이야. 근데 나쁜 마음은 아니었을 거야. 나쁜 마음은 아니었을 거야.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정말 나쁜 마음이 아니었을까? 결혼식 내내, 피로연 내내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는 게, 그것도 전혀 미안해하지 않는 게 단순히 무신경한 거였을까?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거리의 불빛들이 빠르게 지나갔다. 그리고 가슴 한구석이 무겁게 가라앉는 걸 느꼈다. 그날 밤 신혼집 침대에 누워서도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준혁이는 이미 깊은 잠에 빠져 있었지만 나는 천장만 바라보며 오늘을 되새겼다. 왜 하필 하얀 드레스였을까? 왜 하필 나와 비슷한 스타일이었을까? 그리고 왜 시어머니는 끝까지 그 드레스를 벗지 않았을까? 핸드폰에 저장된 오늘 찍은 사진들을 하나씩 넘겨봤다. 예식 사진 속에서는 시어머니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고, 피로연 사진 속에서도 여전히 그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나는 한복을 입었는데 그 대비가 너무나 선명했다.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그날 이후 나는 알았다. 내 결혼식은 온전히 내 것이 아니었다는 걸. 그건 그녀가 자신의 존재를 각인시킨 날이었고 나에게 보낸 첫 번째 경고였다. 이 가족에서 주인공은 나야. 넌 그저 들어온 사람일 뿐이야. 그 메시지를 그날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곧 알게 될 것이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신혼여행으로 하와이를 선택했다. 하와이 호놀룰루 첫날 아침 나는 행복했다. 아니, 행복하려고 애썼다. 결혼식의 그 불편한 기억을 애써 지우려고 했다. 오션뷰 객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와이키키 해변, 따뜻한 햇살, 그리고 내 옆에 누운 남편. 이제 우리만의 시간이었다. 새로운 시작이었다. 다이아, 오늘 뭐 하고 싶어? 준혁이가 눈을 뜨며 물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다이아몬드 헤드 가볼까? 그리고 알라모아나 쇼핑센터도 가고 싶고. 그래, 좋아. 오늘은 정말 아무 걱정도 하지 말고 우리만 생각하자. 준혁이가 내 손을 잡았다. 그 순간만큼은 정말 행복했다. 결혼식 때의 그 일은 그냥 해프닝이었다고, 앞으로는 괜찮을 거라고 나 자신을 다독였다. 우리는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다. 호텔 조식을 먹으러 가려던 참이었다. 그런데 준혁이의 핸드폰이 울렸다. 따르릉, 따르릉. 진동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준혁이가 핸드폰을 들어 화면을 봤다. 그리고 잠시 망설이더니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준혁이의 목소리가 묘하게 조심스러워졌다. 나는 그 순간 알았다. 전화를 건 사람이 누군지. 응, 엄마. 응, 잘 도착했어. 시어머니였다. 응, 다이도 괜찮아. 응, 호텔 좋아. 준혁이는 전화를 받으며 나를 힐끗 봤다. 미안하다는 표정이었다. 하지만 전화를 끊지는 않았다. 아니, 아직 안 먹었어. 지금 나가려던 참이었어. 시어머니가 뭐라고 말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목소리 톤이 높았다. 뭔가 계속 말하고 있었다. 응, 알았어. 응, 그럴게. 응. 준혁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전화는 5분 넘게 이어졌다. 신혼여행 첫날 아침에 하와이까지 와서 국제전화로. 응, 엄마. 그래. 알았어. 나중에 전화할게. 응. 드디어 전화가 끊겼다. 준혁이가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미안. 엄마가 잘 도착했냐고. 응. 나는 짧게 대답했다. 뭐라고 더 말해야 할지 몰랐다. 하와이까지 와서 첫날 아침부터 왜 전화해? 라고 물어야 하나? 국제 전화비 얼마나 나오는데? 라고 해야 하나?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괜히 분위기 깨고 싶지 않았다. 신혼여행인데. 가자, 배고프잖아. 준혁이가 환하게 웃으며 내 손을 잡았다. 나도 웃었다. 억지로. 조식을 먹고 우리는 다이아몬드 헤드로 향했다. 트레킹을 하며 정상까지 올라갔다. 땀을 흘리며 걸었지만 정상에서 본 풍경은 정말 아름다웠다. 푸른 바다와 호놀룰루 시내가 한눈에 보였다. 다이아, 여기서 사진 찍자.
준혁이가 내 손을 잡고 셀카를 찍었다. 우리는 웃었고 행복해 보였다. 그런데 내려오는 길에 또 전화벨이 울렸다. 따르릉, 따르릉. 이번에도 준혁이의 핸드폰이었다. 준혁이가 화면을 보더니 다시 그 조심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엄마야. 또 나는 아무 말 없이 준혁이를 바라봤다. 준혁이는 미안하다는 듯 웃으며 전화를 받았다. 응, 엄마. 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또 들렸다. 이번에도 뭔가 열심히 말하고 있었다. 응, 먹었어. 호텔에서. 응, 맛있었어. 준혁이는 산길을 내려오며 통화를 이어갔다. 나는 그의 옆을 걸으며 발밑만 바라봤다. 아니, 지금 다이아몬드 헤드. 트레킹하고 내려오는 중. 응. 전화는 또 10분 가까이 이어졌다. 준혁이가 응, 응하며 대답만 계속하는 동안 나는 그저 옆에서 기다렸다. 다른 관광객들이 우리를 지나쳐 갔다. 그래, 엄마. 알았어. 응. 나중에 또 연락할게. 전화가 끊기고 준혁이가 민망한 듯 웃었다. 미안해. 엄마가 밥 먹었냐고. 아침에도 물어봤잖아. 나는 말했다. 목소리가 생각보다 차갑게 나왔다. 응. 엄마가 그냥 걱정돼서 그런 거야. 너도 알잖아. 엄마가 원래 좀 그래. 원래 좀 그래. 그 말이 또 나왔다. 결혼식 때도 들었던 그 말. 엄마는 원래 그래.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걷기만 했다. 점심을 먹으러 유명한 팬케이크 가게에 갔다. 줄을 1시간이나 서서 기다렸다. 음식은 정말 맛있었다. 크림과 과일이 가득 올라간 팬케이크. 준혁이와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사진도 찍고 행복한 신혼부부처럼 굴었다. 그런데 또 전화벨이 울렸다. 3번째였다. 이번에는 내가 먼저 물었다. 또 어머님? 응. 미안해. 준혁이가 전화를 받았다. 식당 안에서. 응, 엄마. 지금 점심 먹고 있어. 팬케이크? 시어머니가 뭐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준혁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응, 다이도 잘 먹고 있어. 응. 나는 포크를 내려놓았다. 더 이상 먹고 싶지 않았다. 응, 알았어. 사진 보낼게. 응. 사진까지? 전화가 끊기고 준혁이가 말했다. 엄마가 사진 보내래. 우리 뭐 먹는지 보고 싶대. 하와이까지 와서? 그냥 궁금한가 봐. 나는 웃음이 나왔다. 웃음이라기보다는 허탈한 한숨이었다. 다이야, 미안해. 그냥 한 장만 찍어서 보내자. 그럼 엄마가 안심할 거야. 안심? 뭘 안심해야 하는 거지? 우리가 굶고 있는 것도 아니고 위험한 일을 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신혼여행 중인데. 하와이에서. 하지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억지 미소를 지으며 준혁이 옆에 앉았다. 준혁이가 셀카를 찍었다. 음식과 함께. 이렇게 찍으면 되지? 응. 준혁이는 바로 사진을 시어머니에게 보냈다. 카톡 전송 소리가 났다. 국제 로밍으로. 우리는 다시 식사를 이어갔다. 하지만 맛이 없었다. 아니, 음식은 맛있었지만 뭔가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오후에 우리는 알라모아나 쇼핑센터에 갔다. 면세점에서 쇼핑을 하고 기념품도 사고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쉬었다. 그런데 또 전화가 왔다. 4번째였다. 이번에는 내가 참지 못하고 말했다. 준혁아, 이거 좀 이상한 거 아니야? 뭐가? 어머님이 하루에 4번이나 국제 전화하는 거. 우리 하와이에 있는데. 엄마가 그냥 걱정돼서 그런 거야. 전화비는? 국제 전화비 엄청 나올 텐데. 그건 엄마가 신경 안 쓰나 봐. 신경 안 쓴다고?
하루에 4번씩 국제 전화를 걸면서 근데 너무 자주 전화하는 거 아니야? 아침부터 지금까지 4번이야. 다이야, 엄마 입장도 이해 좀 해줘. 아들이 결혼해서 해외까지 가니까 걱정되는 거지. 나는 할 말을 잃었다. 엄마 입장을 이해하라고? 그럼 내 입장은? 준혁이는 다시 전화를 받았다. 응, 엄마. 지금 쇼핑센터. 응, 기념품 사고 있어. 이번 통화는 15분이나 이어졌다. 나는 그냥 옆에 서서 쇼윈도만 바라봤다.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커플들이 손을 잡고 걷고 가족들이 웃으며 쇼핑하고 있었다. 모두 행복해 보였다. 근데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울까? 저녁이 됐다. 호텔로 돌아와서 우리는 객실에서 쉬었다. 피곤했다. 하루 종일 돌아다녀서가 아니라 하루 종일 전화를 받아서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을 때 준혁이가 말했다. 다이야, 오늘 미안했어. 엄마가 좀 자주 전화해서. 응, 근데 엄마도 처음이잖아. 아들이 결혼해서 해외까지 간 거. 좀 적응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 적응 시간? 언제까지? 신혼여행 끝날 때까지? 아니면 우리가 집에 돌아갈 때까지? 아니면 평생? 하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응, 알았어 라고만 했다. 그날 밤 나는 잠이 오지 않았다. 옆에서 준혁이는 평화롭게 자고 있었지만 나는 천장만 바라봤다. 신혼여행 첫날에 시어머니한테 4번이나 국제 전화를 받았다. 그리고 준혁이는 그게 당연하다는 듯 받았다. 미안해하긴 했지만 끊지는 않았다. 둘째 날도 마찬가지였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전화가 왔다. 잘 잤냐고. 점심 먹을 때도 전화가 왔다. 뭐 먹냐고. 오후에 해변에 있을 때도 전화가 왔다. 뭐 하냐고. 저녁 먹을 때도 전화가 왔다. 저녁은 먹었냐고. 하루에 4번. 매일. 국제전화로. 셋째 날 나는 드디어 입을 열었다. 준혁아, 어머님한테 말씀 좀 드려. 뭐라고? 전화 좀 줄여달라고. 우리 하와이에 있는데 하루에 4번씩은 너무 많아. 국제 전화비도 엄청 나올 텐데. 준혁이의 표정이 굳어졌다. 다이야, 그건 좀. 뭐가 좀? 엄마한테 그런 말하면 기분 나빠하실 거야. 그럼 나는 기분 안 나빠? 나는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준혁이가 당황한 표정으로 나를 봤다. 다이야, 엄마는 나쁜 뜻이 아니야. 그냥 걱정돼서. 알아. 걱정되는 거 알아. 근데 매일 4번은 너무해. 우리 둘이 있는 시간인데 계속 방해받는 기분이야. 방해라니. 그건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준혁이의 목소리도 조금 높아졌다. 심해? 내가 뭐가 심해? 신혼여행 중에 하루에 4번씩 시어머니한테 국제 전화 받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해? 엄마가 그냥 우리 잘 지내는지 확인하고 싶은 거잖아. 확인을 하루에 4번이나 해야 해? 국제 전화로? 우리는 처음으로 싸웠다. 신혼여행 중에 하와이 호텔 객실에서 준혁이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다이야, 알았어. 내가 엄마한테 말해볼게. 전화 좀 줄여달라고. 정말? 응. 근데 너도 엄마 이해 좀 해줘. 엄마도 적응 중이야. 또 그 말이었다. 적응 중.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따지지 않았다. 준혁이가 말해준다니까. 그걸로 됐다. 그날 저녁 준혁이는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걸었다. 나는 옆에서 들었다. 엄마, 나야. 응, 우리 잘 지내고 있어. 근데 엄마, 저기 전화를 좀. 아니, 그게 아니라. 준혁이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아니, 기분 나쁘게 하려는 게 아니라. 응, 아니야. 미안해, 엄마. 응. 전화를 끊고 준혁이가 나를 봤다.
엄마가 기분 나빠하셨어. 그래도 말씀은 드렸어? 응. 근데 엄마가 자기는 아들 걱정돼서 전화한 건데 며느리가 싫어한다고 하니까 서운하다고. 순간 나는 할 말을 잃었다. 며느리가 싫어한다고? 내가 악역이 된 거였다. 엄마가 울었어. 준혁이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울었다고? 다희야, 미안한데. 엄마가 너무 상처받으신 것 같아. 내가 좀 달래야 할 것 같아.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냥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그날 밤 준혁이는 시어머니와 1시간 넘게 통화했다. 달래는 목소리로 미안하다고, 다희가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엄마 전화 받는 게 좋다고, 국제 전화비가 미터기처럼 올라가는 것도 모르고, 나는 침대에 누워 그 모습을 지켜봤다. 그리고 깨달았다. 이 싸움에서 내가 진 거라는 걸. 넷째 날부터 전화는 계속됐다. 하루에 4번, 어떤 날은 5번. 그리고 나는 더 이상 뭐라고 말하지 않았다. 준혁이가 전화를 받을 때 나는 그냥 옆에서 웃고 있었다. 마치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하지만 속으로는 계속 생각했다. 이게 정상인가? 하와이 신혼여행 중에 시어머니한테 매일 국제 전화를 받는 게 정상인가? 그리고 남편이 엄마 편을 드는 게 정상인가? 하와이에서의 일주일은 그렇게 지나갔다. 아름다운 해변, 맛있는 음식, 그리고 끊임없는 국제 전화. 집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준혁이가 말했다. 다희야, 그래도 좋았지? 신혼여행. 응. 나는 대답했다. 하지만 좋았는지 잘 모르겠었다. 비행기가 착륙하고 우리는 짐을 찾아 공항을 나섰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서 있었다. 준혁아, 다희야. 시어머니가 손을 흔들며 우리를 맞이했다. 공항에 마중 나온 거였다. 어머님, 왜 나오셨어요? 택시 타고 갈 텐데. 내가 놀라서 물었다. 우리 아들 일주일 만에 보는데 안 나올 수 있어? 보고 싶었지. 하루하루가 1년 같았어. 시어머니는 준혁이를 꼭 안았다. 한참 동안 잘 다녀왔어? 엄마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매일 전화해도 모자랐어. 나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다. 이게 시작이구나. 이게 앞으로 내 삶이 될 거라는 걸. 차 안에서 시어머니는 계속 말했다. 신혼여행 일주일 동안 얼마나 걱정했는지, 매일 밤 잠을 못 잤는지, 아들이 없으니 집이 얼마나 텅 빈 것 같았는지. 준혁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안해, 엄마라고 말했다. 신혼여행 다녀와서 엄마한테 미안하다고 하는 남편. 나는 창밖만 바라봤다. 그리고 생각했다. 결혼이 이런 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엄마와 함께하는 건가? 신혼집에 도착했을 때 나는 알았다. 그날부터 내 결혼 생활은 그녀의 감시 아래 놓이게 될 거라는 걸. 전화는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걸. 그리고 나는 계속 참아야 할 거라는 걸. 하지만 그때는 몰랐다. 이건 단순한 감시가 아니라 지배의 시작이라는 걸. 결혼 후 첫 추석이 다가왔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지 2달쯤 지났을 때였다. 시어머니의 전화는 여전했다. 하루에 2~3번. 준혁이가 퇴근했는지, 저녁은 뭘 먹었는지, 감기는 안 걸렸는지. 그런데 8월 말부터 전화 내용이 바뀌기 시작했다. 다희야, 추석 때 우리 집으로 오는 거 알지? 네, 어머님. 명절 음식 만들어 본 적 있어? 아, 친정에서 엄마 도와드린 적은 있어요. 도와드린 거랑 직접 하는 거는 다르거든. 우리가 큰 집이라서 사람이 많아. 음식을 엄청 많이 해야 해. 시어머니의 목소리에서 뭔가 불길한 기운이 느껴졌다. 명절 전날 오면 돼. 하루 전부터 준비해야 하니까. 하루 전부터요? 그럼
명절 음식이 하루 만에 되는 줄 알아? 전날 저녁부터 밤새 만들어야지. 밤새? 전화를 끊고 나는 준혁이에게 물었다. 명절 때 보통 몇 명이나 모여? 한 20명? 20명? 응. 작은아버지 가족, 고모들 가족. 우리 아버지가 장남이라서 다 우리 집으로 와. 나는 숨이 막혔다. 추석 전날 나는 시댁으로 향했다. 큰 가방에 옷과 앞치마를 챙겨 넣었다. 편한 옷, 부엌에서 일할 옷. 시댁 문을 열자 시어머니가 나왔다. 왔어? 빨리 들어와. 할 게 산더미야. 인사도 제대로 나누기 전에 시어머니는 나를 부엌으로 데려갔다. 부엌 식탁 위에는 재료들이 가득했다. 고기, 야채, 전 부칠 재료, 나물들. 일단 이거 다 손질해야 해. 고기는 양념하고, 야채는 썰고, 나물은 데쳐야 하고. 시어머니가 빠르게 말했다. 나는 어리둥절한 채 고개만 끄덕였다. 옷 갈아입고 와. 거기 방에 짐 두고. 나는 방으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었다. 그리고 다시 부엌으로 갔다. 오후 2시였다. 자, 일단 고기부터 손질하자. 시어머니가 시범을 보였다. 빠른 손놀림으로 고기를 다듬고 양념을 만들었다. 이제 네가 해봐. 나는 고기를 집어들고 따라했다. 서툴렀다. 시어머니만큼 빠르지도 깔끔하지도 않았다. 아이고, 그렇게 하면 언제 다 해? 좀 더 빨리 해야지.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다. 시간이 흘렀다. 3시, 4시, 5시. 계속 서서 일했다. 고기 손질하고, 야채 썰고, 나물 데치고, 무쳐서 양념하고. 6시쯤 됐을 때 초인종이 울렸다. 아, 수진이 왔나 보네. 시어머니가 반갑게 현관으로 갔다. 나는 부엌에서 계속 일하고 있었다. 수진아, 어서 와. 현관에서 반가운 인사소리가 들렸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갑자기 밝아졌다. 어머님, 오랜만이에요. 여자 목소리였다. 준혁이보다 위인 큰오빠 와이프였다. 들어와. 수고했어. 애들은? 애들은 남편이랑 나중에 올게요. 제가 먼저 와서 도와드리려고요. 나는 부엌에서 그 대화를 들으며 계속 손을 움직였다. 수진, 시댁의 큰 며느리. 잠시 후 수진이 부엌으로 들어왔다. 편한 옷차림이었다. 안녕하세요. 저 다희예요. 아, 준혁이 부인? 반가워요. 저는 수진이에요. 수진은 웃으며 인사하고는 바로 앞치마를 두르기 시작했다. 어머님, 제가 뭐 하면 돼요? 수진이는 전 부칠 준비 좀 해줘. 다희는 남을 계속하고. 2명의 며느리가 부엌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뭔가 달랐다. 수진아, 힘들면 좀 쉬어. 내가 요즘 피곤해 보이던데. 시어머니가 수진에게 말했다. 배려하는 목소리였다. 괜찮아요, 어머님. 아니야, 앉아서 해. 의자 가져와. 시어머니는 수진에게 의자를 가져다 줬다. 수진은 앉아서 전 부칠 준비를 했다. 나는 계속 서서 나무를 손질하고 있었다. 7시가 됐다. 저녁 식사 시간이었다. 밥 먹자. 수진이, 다희야, 이리 와. 우리는 식탁에 앉았다. 밥을 먹으면서도 시어머니의 태도는 달랐다. 수진아, 이거 먹어봐. 내가 좋아하는 거잖아. 시어머니는 수진의 그릇에 반찬을 계속 올려줬다. 다희는 많이 먹어. 일 많이 해야 하니까. 나에게는 그냥 많이 먹으라는 말뿐이었다. 식사 후 설거지 시간. 수진아, 너는 쉬어. 다희가 할 거니깐. 어머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니야, 네가 오늘 멀리서 왔잖아. 쉬어. 시어머니는 수진을 거실로 보냈다. 그리고 나만 부엌에 남았다. 설거지를 하면서
나는 거실 쪽을 힐끗 봤다. 수지는 소파에 앉아 시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편안한 분위기였다. 저녁 8시부터 본격적인 명절 준비가 시작됐다. 자, 이제 전 부쳐야지. 수진이는 좀 쉬었으니까 다시 나와. 수진이 부엌으로 왔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전을 부치기 시작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태도는 확연히 달랐다. 수진아, 그거 힘들지? 내가 할게. 다희야, 너는 계속해. 아직 많이 남았어. 똑같이 전을 부치고 있는데 수진에게는 쉬라고 하고 나에게는 계속하라고 했다. 10시가 넘었다. 수진아, 너 오늘 피곤하지? 먼저 자도 돼. 괜찮아요, 어머님. 조금만 더 도와드릴게요. 아니야, 가서 자. 다희가 할 거야. 응, 다희. 시어머니가 나를 봤다. 대답은 정해져 있었다. 네, 제가 할게요. 수지는 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나와 시어머니만 부엌에 남았다. 다희야, 수진이는 큰 며느리고 오래됐으니까 좀 배려해줘야지. 알지? 네. 내가 막내 며느리니까 좀 더 해야 하는 거야. 당연한 거잖아. 당연한 거?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자정 1시, 2시, 3시. 시어머니도 졸린 눈을 비비며 방으로 들어갔다. 다희야, 거의 다 됐지? 조금만 더 하고 자. 네. 부엌에는 나만 남았다. 새벽 4시까지 혼자 일했다. 잡채 만들고, 나물 마저 무치고, 부엌 정리하고. 모든 게 끝났을 때 나는 그대로 주저앉았다.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었다. 방으로 들어가 누웠다. 준혁이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2시간 후 아침 6시에 알람이 울렸다. 부엌으로 나가니 시어머니가 나와 있었다. 다희야, 일어났어? 빨리 준비하자. 명절 당일이 시작됐다. 손님들이 속속 도착했다. 작은아버지 가족, 고모들 가족. 다희야, 차 돌려. 다희야, 이거 데워줘. 다희야, 그릇 더 가져와. 나만 계속 불렀다. 수지는 거실에 앉아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수진이는 손님 응대 좀 해줘. 다희가 음식은 할 거야. 시어머니의 역할 분담이었다. 나는 부엌에서, 수지는 거실에서. 점심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 시간. 수진아, 너는 손님들이랑 있어. 다희가 설거지 할 거야. 나는 혼자 산더미 같은 설거지를 했다. 1시간, 2시간. 손이 불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다. 거실에서는 웃음소리가 들렸다. 수진도 그 웃음 속에 있었다. 오후 3시쯤 손님들이 돌아갔다. 수진아, 오늘 고생 많았어. 수고했어. 시어머니가 수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아니에요, 어머님. 당연한 거죠. 우리 큰 며느리 정말 착하다. 다희도 수진이 본받아야 해. 나는 그 말을 듣고 멍했다. 본받으라고? 내가 더 많이 일했는데?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나는 준혁이에게 물었다. 나 오늘 뭐 잘못한 거 있어? 응? 왜? 어머님이 수진 씨 본받으라고 하셨어. 아, 그건 엄마가 큰 며느리를 원래 좋아하셔서 그래. 신경 쓰지 마. 신경 쓰지 말라고? 근데 나 혼자 거의 다 일한 것 같은데. 그래도 넌 막내 며느리잖아. 좀 더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한 거? 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집에 도착해서 침대에 쓰러졌다. 그리고 이틀 동안 몸살로 누워 있었다. 며칠 후 핸드폰에 시어머니한테 카톡이 왔다. 다희야, 다음 설날 때도 잘 부탁해. 네가 있으니까 엄마가 편하네. 수진이가 다희 칭찬하더라. 일 잘한대.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깨달았다. 10월 뒤에는 위계가 있다는 걸. 같은 며느리라도
큰 며느리와 작은 며느리는 다르다는 걸. 나는 막내였고 그래서 더 많이 일해야 하는 사람이었다. 그게 이 집의 룰이었다. 명절이 지나고 한 달쯤 지났을 때였다. 나는 직장에 다니고 있었다. 작은 회사의 사무직.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그래도 내 돈이었다. 내가 번 돈. 결혼하면서 준혁이와 나는 약속했다. 각자 통장을 따로 관리하고 생활비는 공동 계좌에 넣기로, 나머지는 각자 자유롭게 쓰기로. 그게 우리의 합의였다. 어느 금요일 저녁 퇴근길에 ATM에 들렀다. 주말에 친구들 만나기로 해서 현금을 좀 뽑으려고 카드를 넣고 잔액 조회를 눌렀다. 그리고 화면을 본 순간 나는 얼어붙었다. 잔액 25만 3천 원. 뭐, 지난주에 확인했을 때 180만 원쯤 있었는데. 나는 다시 조회를 눌렀다. 혹시 잘못 본 건가 싶어서. 하지만 숫자는 똑같았다. 25만 3천 원. 손이 떨렸다. 거래 내역을 출력했다. 그리고 봤다. 10월 15일 출금 50만 원. 10월 18일 출금 30만 원. 10월 20일 출금 45만 원. 출금 장소는 모두 시댁 근처 은행 지점이었다. 나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ATM 화면만 바라보며 누가 내 통장에서 돈을 뽑은 거지?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머릿속이 복잡했다. 통장은 내가 가지고 있었다. 비밀번호는 나만 알았다. 아니, 준혁이도 알긴 했다. 결혼할 때 만약을 위해 알려줬었다. 설마. 집에 도착했을 때 준혁이는 아직 퇴근 전이었다. 나는 소파에 앉아 통장을 꺼내봤다. 거래 내역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틀림없었다. 125만 원이 사라졌다. 준혁이가 집에 온 건 8시쯤이었다. 다희야, 저녁 먹었어? 준혁아. 나는 통장을 내밀었다. 이거 봐. 왜? 준혁이가 통장을 받아들었다. 그리고 거래 내역을 보더니 표정이 굳었다. 이게 뭐야? 내가 물어봐야지. 내 통장에서 125만 원이 빠져나갔어. 시댁 근처 은행에서. 준혁이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준혁아, 혹시 내가. 아니야. 나 아니야. 준혁이가 황급히 손을 저었다. 그럼 누가? 침묵. 준혁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서 나는 알 수 있었다. 설마. 어머님? 준혁이가 눈을 피했다. 준혁아, 어머님이 왜 내 통장에서 돈을 뽑아? 어떻게 뽑아? 비밀번호는 어떻게 알고? 그게. 준혁이가 말을 더듬었다. 내가 엄마한테 말한 적이 있어. 뭐? 미안해. 엄마가 혹시 모를 때를 대비해서 비밀번호 알려달라고 해서. 나는 할 말을 잃었다. 언제? 결혼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엄마가 만약 다이가 아프거나 사고 나면 통장을 찾아야 할 수도 있으니까 알려달라고. 그래서 알려준 거야? 내 허락도 없이? 미안해. 나도 엄마가 진짜로 쓸 줄은 몰랐어. 나는 웃음이 나왔다. 허탈한 웃음이었다. 전화해. 지금 당장 어머님한테 전화해서 물어봐. 지금? 응, 지금. 준혁이는 망설이다가 핸드폰을 꺼냈다.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나야. 응? 저기. 엄마, 혹시 다이 통장에서. 전화 너머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밝았다. 아, 그거. 엄마가 좀 썼어. 왜? 준혁이가 나를 봤다. 당황한 표정이었다. 엄마, 그건 다이 돈인데. 아들아, 우리 가족인데 뭐 어때? 엄마가 급한 일이 있어서 좀 쓴 거야. 무슨 일인데요? 그냥 이것저것. 명절 지나고 돈 쓸 때가 많잖아. 명절?
명절은 한 달 전에 끝났는데 엄마 그래도 미리 말씀하시고 에이 며느리 돈 시어머니가 좀 쓰는데 뭐 어때? 나중에 갚아줄게. 나중에 갚아준다고? 어머님, 나는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다. 어머님, 제 통장에서 돈 빼신 거 맞으세요? 다이야. 그래, 엄마가 좀 썼어. 미안하네. 급해서 그랬어.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미안해하는 것 같지 않았다. 오히려 당당했다. 어머님, 그건 제 돈인데요. 제가 번 돈이에요. 알아. 근데 우리 가족인데 뭐 어때? 엄마가 어려울 때 며느리가 도와줘야지. 하지만 말씀이라도 하시고 말하면 안 줄 것 같아서 그랬지. 어차피 가족 돈인데. 나는 말문이 막혔다. 다이야, 너무 속 좁게 굴지 마. 엄마가 나중에 갚아줄게. 알았지? 그럼 끊는다. 준혁아, 다이한테 잘 말해. 엄마가 섭섭하네. 전화가 끊겼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소파에 125만 원. 내가 몇 달 동안 모은 돈. 다이야. 준혁이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미안해. 내가 비밀번호를 말한 게 잘못이야.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 응? 어머님이 내 돈을 허락도 없이 가져간 게 문제지. 그리고 당신이 내 허락 없이 비밀번호를 알려준 게 문제야. 다이야, 엄마도 나중에 갚아준다고 했잖아. 나중에가 언제인데? 그리고 갚아준다고 해서 괜찮은 거야? 준혁이는 대답하지 못했다. 준혁아, 이건 명백한 절도야. 남의 통장에서 허락 없이 돈 뽑는 건 그래도 엄마잖아. 절도까지는 가족이면 돈 마음대로 가져가도 돼. 나는 목소리를 높였다. 다이야, 진정해. 엄마한테 내가 다시 말해볼게.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게. 다음부터? 나는 준혁이를 똑바로 쳐다봤다. 이미 3번이나 뽑아갔어. 50만 원, 30만 원, 45만 원. 이게 우연이야? 계획적이었던 거야. 준혁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125만 원. 그 돈으로 뭘 하려고 했을까? 친구 결혼식 축의금도 내야 하고 엄마 생신 선물도 사야 하고 겨울 코트도 하나 사려고 했는데 다 없어졌다. 주말 내내 기분이 가라앉았다. 준혁이는 계속 미안하다고 했지만 그게 뭐가 되나? 월요일 아침 출근하면서 은행에 들렀다. 비밀번호를 바꾸려고. 하지만 뭔가 찜찜했다. 비밀번호를 바꾸면 시어머니가 기분 나빠할 게 뻔했다. 그리고 준혁이도 뭐라고 할 것 같았다. 결국 바꾸지 못하고 그냥 출근했다. 며칠 후 또 전화가 왔다. 시어머니였다. 다이야, 나야. 네, 어머님. 저번에 미안했어. 엄마가 좀 급해서 그랬어. 근데 다이야, 미안한데 이번 달도 좀 어려워서 그런데 50만 원만 더 빌려줄 수 있어? 빌려달라고? 지난번 돈도 안 갚았는데? 어머님, 저도 지금 여유가 없어서요. 에이, 월급 받잖아. 50만 원쯤이야. 엄마가 다음 달에 꼭 갚을게. 그래도 다이야, 엄마 입장도 생각해줘. 네 남편 낳아준 사람이 엄만데 그 정도도 안 도와줘? 나는 할 말을 잃었다. 알았어. 내가 알아서 찾을게. 비밀번호 알잖아. 어머님, 그건. 그럼 끊는다. 전화가 끊겼다. 나는 그 자리에서 은행 앱을 열었다. 비밀번호 변경 메뉴를 찾았다. 손이 떨렸다. 이러면 안 되는 건가? 시어머니한테 이러면 불효인 건가? 하지만 이건 내 돈이었다. 내가 번 돈. 나는 비밀번호를 변경했다. 시어머니가 절대 모를 번호로. 그날 저녁 준혁이한테 말했다. 통장 비밀번호 바꿨어. 뭐?
어머님이 또 돈 달라고 하셔서 준혁이의 얼굴이 굳었다. 다희야, 그건 좀 심한 거 아니야? 뭐가 심해? 엄마가 필요해서 부탁하신 건데. 지난번 돈은 언제 갚으시는데? 그리고 내 허락도 없이 돈 가져가는 게 정상이야? 그래도 엄마잖아. 비밀번호까지 바꾸면 엄마가 얼마나 서운해 하시겠어. 나는 서운하지 않아. 나는 목소리를 높였다. 그 돈 가져가고 또 50만 원 달라고 하고 이게 정상이야? 내가 ATM이야? 다이야, 말 좀 예쁘게 해. 예쁘게? 지금 상황에서 우리는 또 싸웠다. 결혼하고 처음으로 크게 싸웠다. 너는 항상 엄마 편이야. 내 편은 한 번도 안 들어줬어. 그게 아니라 결혼식 때도 신혼여행 때도 명절 때도 항상 엄마가 우선이잖아. 다이야, 진정해. 진정하라고? 내 돈이 사라졌는데? 준혁이는 한숨을 쉬었다. 알았어. 내가 엄마한테 다시 말해볼게. 그 돈 돌려달라고. 돌려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준혁이는 대답하지 못했다. 일주일 후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다. 다희야, 통장 비밀번호 바꿨어? 네. 왜? 제 통장이니까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다. 다희야, 우리 가족인데 그렇게까지 해야 해? 엄마가 믿고 있었는데 배신당한 기분이네. 배신? 내가? 어머님, 제 돈인데 제가 관리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에휴, 요즘 며느리들은 다 이런가 봐. 돈 몇 푼 가지고 그렇게 야박하게 구는 게 정상이야? 야박하다고? 어머님, 125만 원은 제가 몇 달 동안 모은 돈이에요. 적은 돈 아니에요. 그래, 알았어. 엄마가 섭섭하니까 그냥 이만 끊을게. 전화가 끊겼다. 그날 밤 준혁이가 말했다. 엄마가 많이 속상해 하시더라. 나는? 응? 나는 속상하지 않아? 125만 원 없어졌는데? 그건 내가 갚아줄게. 당신 돈으로? 응. 그럼 어머님한테는 돈 안 받는 거야? 준혁이는 대답하지 못했다. 나는 그제야 확실히 깨달았다. 돌려받지 못한다는 걸. 그 돈은 영영 사라진 거라는 걸. 며칠 후 준혁이가 내 통장에 125만 원을 넣어줬다. 자기 돈으로. 다희야, 미안해. 내가 보충해 줄게. 고마워. 하지만 기분은 여전히 안 좋았다. 결국 시어머니는 돈을 갚지 않았고 준혁이가 대신 갚은 거였다. 그리고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더 나빠졌다. 전화도 뜸해졌다. 예전에는 하루에 두세 번 하던 전화가 일주일에 한두 번으로 줄었다. 좋은 건가? 나쁜 건가? 잘 모르겠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통장 비밀번호는 절대 알려주지 않을 거라는 것. 그리고 시어머니를 더 이상 믿을 수 없다는 것. 돈 문제는 신뢰의 문제였다. 한번 깨진 신뢰는 다시 회복되지 않았다. 그날 이후 나는 깨달았다. 돈으로 묶인 관계는 사랑이 아니라는 걸. 그리고 경제적 독립이 얼마나 중요한지. 내 돈은 내가 지켜야 한다는 걸. 통장 사건 이후 한 달쯤 지났을 때였다. 11월 중순 친정엄마 생신이 다가왔다. 60번째 생일. 환갑이었다. 나는 일주일 전부터 준비했다. 어떤 선물을 드릴까? 어디서 식사를 할까? 준혁아, 다음 주 토요일에 우리 엄마 생신이야. 응, 알아. 식당 예약했어. 한정식집. 엄마가 좋아하시는 곳. 그래. 준혁이의 대답은 시큰둥했다. 하지만 나는 신경 쓰지 않았다. 엄마 생신이 더 중요했으니까. 생신 전날 밤 준혁이한테서 전화가 왔다. 다희야, 미안한데. 목소리부터 불길했다. 왜? 내일 우리 엄마가 집에 오신대. 응? 갑자기? 응?
청소 좀 도와주시겠다고. 엄마가 우리 집 보고 싶다고 하셔서. 나는 한숨이 나왔다. 준혁아, 내일 우리 엄마 생신인데. 알아. 근데 우리 엄마가 내일밖에 시간이 안 된대. 오후에만 잠깐 오신다고 하셨어. 몇 시에? 2시쯤? 친정 식사는 저녁 6시였다. 시간은 겹치지 않았다. 알았어. 그럼 빨리 다녀가시게 해줘. 응, 고마워. 토요일 오후 2시 시어머니가 왔다. 어머님, 어서 오세요. 오랜만이네. 집 구경 좀 하자. 시어머니는 집안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거실, 주방, 침실, 화장실. 청소는 잘했네. 근데 여기 좀 지저분한 것 같은데? 시어머니가 구석구석을 가리키며 지적했다. 먼지 좀 쌓였네. 이런 데도 닦아야지. 네. 주방도 좀 어질러져 있고. 설거지는 다 했어? 네, 다 했어요. 그래. 근데 개수대에 물때가. 시어머니는 계속 지적했다. 이것도 저것도. 1시간이 지났다. 3시가 됐다. 어머님, 제가 오늘 친정 가봐야 해서요. 응? 왜? 오늘 저희 엄마 생신이에요. 아, 그래. 몇 살인데? 60이요. 환갑이에요. 60? 젊네. 나보다 어리네. 시어머니는 특별한 반응 없이 말했다. 그래, 그럼 나도 슬슬 가볼까? 근데 준혁이는 회사 일 때문에 조금 늦는데요. 곧 올 거예요. 그래. 그럼 준혁이 오면 같이 나가. 시어머니는 가방을 챙기는 듯 하더니 다시 소파에 앉았다. 근데 사돈댁 생신에 뭐 준비했어? 식당 예약했어요. 한정식집. 한정식? 비싸겠네. 괜찮아요. 환갑이니까. 환갑상은 안 차려? 엄마가 번거롭다고 하셔서 그냥 외식하기로 했어요. 요즘은 다 그렇게 하나 봐. 우리 때는 집에서 다 차렸는데. 시어머니의 말투가 묘했다. 뭔가 비꼬는 것 같기도 하고. 4시가 됐다. 준혁이가 도착했다. 엄마 왔어? 응. 집 청소 상태 봤는데 좀 더 신경 써야겠더라.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럼 우리 가자. 오늘 장모님 생신이래. 어머, 나도 같이 가도 돼? 시어머니가 갑자기 말했다. 네. 나와 준혁이가 동시에 물었다. 사돈댁 생신인데 나도 인사드려야지. 안 그래?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어머님, 그런데 예약이. 괜찮아. 1명 더 추가하면 되지. 전화해봐. 나는 당황해서 준혁이를 봤다. 준혁이도 난처한 표정이었다. 엄마, 그냥 우리끼리. 왜? 엄마는 안 돼? 사돈댁 환갑인데 인사라도 드려야지. 결국 시어머니는 따라 나섰다. 차 안에서 나는 친정 엄마한테 전화했다. 엄마, 어머님이 같이 가신대. 응? 시어머니가? 네. 갑자기 그러셔서. 그래, 알았다. 괜찮아. 엄마의 목소리는 당황스러워 보였지만 괜찮다고 했다. 식당에 도착했다. 친정 식구들이 먼저 와 있었다. 엄마, 아빠, 오빠 가족. 사돈댁, 어서 오세요. 엄마가 시어머니를 반갑게 맞았다. 사돈댁, 생신 축하드려요. 고맙습니다. 오시느라 수고하셨어요. 아니에요. 당연히 와야죠. 우리는 자리에 앉았다. 둥근 테이블. 엄마 옆에 시어머니가 앉았다.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다. 한정식 코스? 음식 잘 나오네요. 시어머니가 말했다. 네, 여기 맛있어요. 내가 대답했다. 근데 좀 비싸지 않아요? 한정식이면. 괜찮아요. 특별한 날이니까. 특별한 날이라. 우리는 생신 때 집에서 미역국 끓여 먹는데. 시어머니가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그 웃음이 불편했다.
식사가 시작됐다. 처음에는 다들 음식을 먹으며 가벼운 대화를 나눴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계속 이상한 말을 했다. 사돈댁은 건강하시네요. 피부도 좋으시고. 아니에요. 나이 드니까 관리가 안 되네요. 에이, 아니에요. 관리 잘하시는 것 같은데요. 피부가 다니세요? 아니요, 그냥. 그럼 화장품을 좋은 거 쓰시나 봐요. 요즘 좋은 화장품 비싸잖아요. 엄마는 어색하게 웃었다. 평범하게 써요. 평범하게? 그래도 백화점 거 쓰시죠? 저는 마트 거 쓰는데. 분위기가 이상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사돈댁은 여유 있으시겠어요. 애들이 둘이니까 우리보다는. 시어머니가 말했다. 저희는 애들이 셋이라 키우느라 고생 많이 했어요. 돈도 많이 들고. 그러셨겠네요. 엄마가 조용히 대답했다. 다희는 딸이니까 귀하게 자랐겠어요. 우리 준혁이는 막내라 형들 물려받은 옷 입고 컸는데. 무슨 말을 하려는 거지? 저희 다희도 고생 많이 하고 자랐어요. 엄마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에이, 딸인데요. 부모님 사랑 많이 받고 자랐잖아요. 시어머니가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에 가시가 있었다. 그래서 그런지 다희가 좀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고생을 잘못하는 것 같아요. 나는 귀를 의심했다. 명절 때 보니까 일하는 게 좀 서툴더라고요. 그래도 뭐 배우면 되죠. 친정 엄마의 얼굴이 굳었다. 저희 애가 부족한 게 많죠. 죄송해요. 아니에요, 사돈댁. 제가 잘 가르칠게요. 며느리 교육은 시어머니 몫이잖아요. 며느리 교육? 나는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었다. 그리고 요즘 며느리들은 다 그렇더라고요. 돈에 집착하고. 저번에도 다희가 통장 비밀번호를 바꿔버려서 깜짝 놀랐어요. 순간 테이블이 조용해졌다. 시어머니가 며느리 돈 좀 쓰는데 뭐가 문제겠어요. 다 가족인데. 근데 요즘 애들은 그런 것도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친정엄마가 나를 봤다. 엄마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사돈댁, 그건. 엄마가 말을 꺼내려 했다. 딸로 키우시니까 이기적으로 자란 것 같아요. 아니면 사돈댁이 그렇게 가르치신 건가요? 그 순간 나는 폭발했다. 어머님, 내 목소리가 식당 안에 울렸다. 그만하세요. 다희야, 왜 그래? 내가 사실을 말하는 건데. 사실이요? 어머님이 제 통장에서 100만 원 이상 가져가신 건 사실 아니에요? 제 허락도 없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다. 그리고 제가 일을 못한다고요? 명절 때 새벽까지 혼자 일한 건 저예요. 형님은 거실에 앉아 계셨고요. 다희야, 지금 어른 앞에서. 그리고 우리 엄마한테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오늘 엄마 생신인데. 나는 울음이 터져 나왔다. 우리 엄마가 뭘 잘못했어요? 저 귀하게 키운 게 잘못이에요? 저한테 사랑 주신 게 잘못이에요? 다희야. 친정엄마가 내 손을 잡았다. 괜찮아. 진정해. 엄마. 나는 엄마를 보며 울었다. 우리 엄마는 한 번도 누구한테 함부로 말한 적 없어요. 항상 조심하시고 배려하시고 착하게 사셨어요. 근데 왜 이런 말을 들어야 해요? 시어머니가 냅킨으로 입을 닦으며 일어섰다. 나는 좋은 뜻으로 한 말인데 다희가 오해하네요. 사돈댁, 죄송합니다.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아니에요, 앉으세요. 아니에요. 분위기 이상하게 만든 것 같아서. 준혁아, 가자. 준혁이가 난처한 표정으로 일어났다. 장모님, 죄송합니다. 제가 엄마를. 괜찮아. 가봐. 시어머니와 준혁이가 먼저 나갔다. 식당에는 우리 가족만 남았다. 나는 엄마 품에 안겨 울었다.
어른이 되고 나서 처음으로 엄마 앞에서 이렇게 울었다. 엄마, 미안해. 생신인데. 괜찮아. 우리 딸 많이 힘들었구나. 엄마가 내 등을 토닥였다. 우리 다이가 잘못한 게 아니야. 괜찮아. 엄마. 오빠가 주먹을 쥐고 있었다. 내가 나가서 한마디 해야 하나. 저게 어른이 할 말이야? 오빠 하지 마. 나는 오빠를 말렸다. 더 복잡해져. 그날 저녁은 망쳤다. 엄마 환갑 생신이 엉망이 됐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준혁이한테서 전화가 왔다. 다이야, 어디야? 집 가는 중. 미안해. 엄마가 그럴 줄 몰랐어. 그래. 엄마도 미안하다고 하셨어. 그래서? 그런데 다이가 너무 오버한 것 같다고 하시던데. 나는 전화를 끊어버렸다. 오버? 내가 집에 도착해서 문을 잠갔다. 준혁이가 와도 열어주지 않을 생각이었다. 하지만 준혁이는 오지 않았다. 아마 시댁에 있는 것 같았다. 나는 혼자 방에서 울었다. 엄마 생각이 났다. 엄마가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핸드폰을 보니 엄마한테 문자가 와 있었다. 다이야, 엄마 괜찮아. 너무 신경 쓰지 마. 엄마는 네가 행복하면 돼. 사랑해. 나는 그 문자를 보고 또 울었다. 다음 날 아침 준혁이가 집에 왔다. 다이야, 문 열어줘. 나는 문을 열었다. 준혁이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다. 밤새 어디 있었어? 엄마 집에. 그래. 다이야, 미안해. 어제 엄마가 너무 심했어. 알아. 근데 엄마가 너한테 사과받고 싶대. 나는 헛웃음이 나왔다. 사과? 내가? 응. 다이가 어제 식당에서 목소리 높인 거. 그럼 어머님은? 엄마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시겠대. 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준혁이는 며칠간 나를 설득했다. 엄마한테 사과하라고.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나는 잘못한 게 없어. 결국 우리는 일주일간 제대로 대화하지 않았다. 시어머니한테서도 전화가 왔다. 하지만 받지 않았다. 그날 이후 나는 깨달았다. 시어머니가 선을 넘었다는 걸. 친정엄마를 모욕하는 건 내가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걸. 그리고 준혁이는 여전히 엄마 편이라는 걸. 나는 완전히 혼자였다. 친정엄마 생신 사건 이후 한 달이 지났다. 나와 준혁이는 겉으로는 평범하게 지냈지만 뭔가 금이 가 있었다. 대화는 줄었고 함께 있어도 어색했다. 시어머니와도 연락을 거의 하지 않았다. 전화가 와도 받지 않았고 카톡도 익십했다. 12월 초 회사에서 송년회가 있었다. 다혜 씨, 오늘 송년회 오시죠? 팀장님이 물었다. 네, 갈게요. 좋아요. 가족분들도 같이 오라고 했으니까 남편분도 데려오세요. 가족 동반 송년회였다. 저녁에 준혁이한테 말했다. 오늘 회사 송년회인데 같이 갈래? 응, 알았어. 우리는 함께 송년회 장소로 갔다. 호텔 연회장이었다. 회사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각자 가족들과 함께였다. 분위기는 화기애애했다. 다혜 씨, 여기 앉으세요. 나는 테이블에 앉았고 준혁이도 내 옆에 앉았다. 식사가 시작됐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나눴다. 회사 동료들과 그들의 가족들. 그런데 갑자기 내 핸드폰이 울렸다. 시어머니였다. 다혜야, 나야. 네, 어머님. 지금 뭐해? 회사 송년회 와 있어요. 어디서? 호텔이요. 어느 호텔? 나는 호텔 이름을 말했다. 그래. 나도 그 근처에 있는데. 잠깐 들러도 돼? 순간 심장이 철렁했다. 어머님, 그런데 여기 회사 행사라서. 괜찮아. 인사만 하고 갈게.
며느리 회사 사람들 얼굴 좀 봐야지. 하지만 금방 갈게. 전화가 끊겼다. 나는 준혁이를 봤다. 어머님이 오신대. 뭐? 왜? 그냥 인사하러. 준혁이도 당황한 표정이었다. 30분쯤 지났을 때 시어머니가 나타났다. 연회장 입구에서 나를 찾는 모습이 보였다. 어머님, 여기요. 나는 손을 들었다. 시어머니가 다가왔다. 어머, 여기였구나. 안녕하세요. 저는 다희 시어머니예요. 시어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우리 테이블 사람들에게 인사했다. 아, 어머님. 안녕하세요. 팀장님이 일어나 인사했다. 앉으세요. 같이 식사하시죠. 아니에요. 저는 인사만 하고 갈게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자리에 앉았다. 준혁이 옆에. 그리고 시작됐다. 우리 다희가 회사에서 일 잘하죠? 시어머니가 팀장님에게 물었다. 네, 다희 씨 열심히 해요. 그래요? 집에서는 좀 게으른데. 나는 얼어붙었다. 게으르다고? 어머님, 농담이야, 농담. 근데 진짜 집에서는 청소를 좀 안 해요. 제가 며칠 전에 가봤는데 먼지가 수북하더라고요. 테이블 사람들이 웃었다. 어색한 웃음이었다. 시어머니는 까다로우시네요. 옆 테이블에 앉았던 다른 부서 선배가 농담처럼 말했다. 까다로운 게 아니라 며느리 교육이죠. 요즘 애들은 집안일을 잘 못하잖아요. 시어머니는 웃으며 말했다. 분위기가 미묘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요즘 며느리들은 돈에 집착해요. 저번에 제가 다희 통장에서 돈 좀 쓰려고 했더니 비밀번호를 바꿔버리더라고요. 순간 테이블이 조용해졌다. 어머님, 그건. 아니, 시어머니가 며느리 돈 좀 쓰는 게 뭐가 문제겠어요. 가족인데. 팀장님이 난처한 표정으로 나를 봤다. 다희 씨 입장도 있을 텐데요. 에이, 다희가 너무 속 좁게 구는 거예요. 친정엄마가 딸이라고 애지중지 키우니까 이기적으로 자랐나 봐요. 그 순간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한 사람이 끼어들었다. 실례지만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40대 여자였다. 우리 회사 인사팀 부장님이었다. 네. 시어머니가 부장님을 봤다. 며느리 통장에서 허락 없이 돈 쓰는 건 명백히 잘못된 거죠. 그리고 그걸 공개석상에서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 당신은 누구신데 남의 가족사에. 저는 다희 씨 회사 사람이고요. 지금 여기는 회사 행사예요. 가족분이 오셔서 직원을 평가하시는 건 적절하지 않아 보이네요. 부장님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붉어졌다. 제가 며느리 얘기를 하는데 며느리도 한 명의 성인이고 직장인이에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앞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면 다희 씨가 얼마나 난처하겠어요. 테이블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시어머니는 할 말을 잃은 듯 입을 다물었다. 그럼 저는 이만. 시어머니가 일어서려 했다. 어머니, 앉으세요. 준혁이가 시어머니의 팔을 잡았다. 엄마, 부장님 말씀이 맞아요. 여기서 다희 얘기를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뭐? 시어머니가 준혁이를 봤다. 너마저 엄마한테. 엄마가 잘못하신 거예요. 다희 회사 사람들 앞에서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순간 테이블이 조용해졌다. 준혁이가 시어머니한테 대드는 건 처음이었다. 준혁아, 지금 엄마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야? 엄마, 송년회 끝나고 얘기해요. 일단 나가시죠. 준혁이는 시어머니를 일으켜 세웠다. 다희 씨 시어머니, 안녕히 가세요. 부장님이 차갑게 인사했다. 시어머니는 화가 난 표정으로 연회장을 나갔다. 준혁이가 따라 나갔다. 나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다희 씨, 괜찮아요? 부장님이 물었다. 네. 죄송해요.
왜 사과해요? 다희 씨 잘못 없어요. 시어머니가 좀 그러시네요. 맞아요. 저도 좀 심하다고 생각했어요. 다른 동료가 말했다. 며느리 통장에서 돈 쓰는 건 정말 아니죠. 그리고 공개석상에서 저렇게 말하는 것도.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나는 얼굴이 화끈거렸다. 부끄러웠다. 송년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다. 준혁이는 아직 안 왔다. 아마 시어머니랑 얘기하는 중인 것 같았다. 1시간쯤 지나서 준혁이가 집에 왔다. 다희야, 어땠어? 엄마한테 말했어. 오늘 너무 심했다고. 그래서 엄마가 화내셨어. 나보고 배은망덕하다고. 준혁이는 지쳐 보였다. 그래도 말해야 했어. 엄마가 다희한테 한 건 잘못된 거야. 나는 준혁이를 봤다. 그의 눈이 예전과 달라 보였다. 고마워. 응, 미안해. 내가 진작에 말했어야 했는데. 그날 밤 우리는 오랜만에 제대로 이야기를 나눴다. 다음 날 아침 출근하니 부장님이 나를 불렀다. 다혜 씨, 어제 일 신경 쓰지 마요. 죄송해요, 부장님. 패 끼쳐드렸어요. 아니에요. 다혜 씨 잘못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나서서 미안해요. 아니에요. 감사해요. 시어머니 문제는 정말 힘들죠. 저도 겪어봐서 알아요. 부장님이 조용히 말했다. 제 시어머니도 그러셨거든요. 제 앞에서는 착한 척 하시다가 뒤에서는 욕하시고. 정말요? 네. 그래서 어제 참을 수가 없었어요. 다희 씨가 저처럼 힘들어할 것 같아서. 나는 부장님이 고마웠다. 며칠 후 회사 단톡방에 누군가 글을 올렸다. 어제 송년회 때 그 시어머니 진짜 충격이었네요. 맞아요. 며느리 통장에서 돈 쓰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던데. 그리고 공개석상에서 저렇게 말하는 건 좀. 다희 씨 많이 힘들겠어요. 나는 단톡방을 보며 복잡한 심정이었다. 한편으로는 민망했고 한편으로는 시원했다. 시어머니의 진짜 모습이 다른 사람들한테 보인 거였다. 주말에 시댁에서 전화가 왔다. 준혁이가 받았다. 네, 형. 응. 뭐? 엄마가? 준혁이의 표정이 굳어졌다. 알았어. 내가 갈게. 전화를 끊고 준혁이가 나를 봤다. 엄마가 편찮으시대. 병원 가셔야 할 것 같아. 무슨 일인데? 스트레스 때문인지 혈압이 올라가셨대. 형이 병원 모시고 가는데 나보고 오래. 우리는 병원으로 갔다. 시어머니는 병실 침대에 누워 있었다. 안색이 안 좋아 보였다. 엄마, 괜찮아? 준혁아. 시어머니가 준혁이를 보며 눈물을 흘렸다. 엄마가 얼마나 가슴 아팠는지 아니? 네가 회사에서 엄마한테 그렇게 말하고. 엄마, 그건 엄마가 며느리 생각해서 한 말인데 다른 사람들이 엄마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고. 시어머니는 계속 울었다. 큰형과 형수도 와 있었다. 준혁아, 네가 너무한 거 아니야? 회사 사람들 앞에서 어머니를 그렇게. 큰형이 말했다. 형, 근데 엄마가 먼저. 엄마가 뭘 어떻게 했는데? 며느리 걱정해서 한 말씀인데. 나는 그 광경을 보며 한숨이 나왔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자기가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어머님, 나는 입을 열었다. 혈압 때문에 입원하셨다니 걱정돼요. 푹 쉬세요. 다희야. 시어머니가 나를 봤다. 엄마가 너한테 미안하다. 너무 걱정해서 그런 거였어. 갑자기 사과? 괜찮아요. 엄마가 앞으로는 조심할게. 네가 기분 나쁘지 않게.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약했다. 하지만 눈빛은 달랐다. 그 눈빛에서 나는 읽을 수 있었다. 진심이 아니라는 걸. 그냥 형편상 사과하는 거라는 걸. 병원을 나오면서 준혁이가 말했다.
엄마가 사과하셨어. 응, 진심인 것 같아? 나는 준혁이를 봤다. 넌 어떻게 생각해? 준혁이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날 이후 준혁이가 변했다. 예전처럼 무조건 엄마 편을 들지 않았다. 내 말도 들어주려고 했고 시어머니한테도 할 말은 하려고 했다. 하지만 그게 끝은 아니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전화를 했고 여전히 요구를 했고 여전히 나를 통제하려고 했다. 다만 이제는 조금 더 조심스럽게 사람들 앞에서 망신당한 그날 이후로 송년회 사건은 시어머니의 가면을 벗겨냈다. 회사 사람들은 이제 알았다. 시어머니가 어떤 사람인지. 준혁이도 눈을 뜨기 시작했다. 엄마가 완벽하지 않다는 걸. 하지만 여전히 갈 길은 멀었다. 시어머니는 쉽게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었으니까. 송년회 사건 이후 2달이 지났다. 2월 초 설날이 다가오고 있었다. 다희야, 설날에 우리 집 와야 하는 거 알지?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다. 네, 알아요. 올해는 명절 음식 좀 줄일까 해. 작년에 너 힘들어했잖아. 감사합니다. 대신 다른 거 좀 부탁하고 싶은데. 또 뭐지? 네, 말씀하세요. 명절 전날 저녁은 좀 특별하게 하고 싶어. 네가 음식 좀 만들어 와줄 수 있어? 어떤 음식이요? 네가 잘하는 거. 친구들한테 며느리 자랑하고 싶어서. 친구들? 어머님, 친구분들이 오시나요? 응. 엄마 친구 몇 분이랑 동네 사람들 좀 초대했어. 다들 며느리 자랑 많이 하거든. 나도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잘하는지 보여주고 싶어. 순간 이해가 됐다. 친구들 앞에서 체면 세우고 싶은 거였다. 나를 전시품처럼. 알겠어요. 제가 준비할게요. 전화를 끊고 나는 생각에 잠겼다. 시어머니는 변하지 않았다. 송년회 이후로 조심스럽게 행동한 것도 잠시뿐. 여전히 나를 자기 자랑거리로만 생각하고 있었다. 그날 저녁 준혁이한테 말했다. 어머님이 설날 전날 저녁에 손님 초대하셨대. 내가 음식 만들어 오래. 응? 갑자기 친구들한테 며느리 자랑하고 싶으신가 봐. 준혁이가 한숨을 쉬었다. 엄마가 또, 다희야, 미안해. 내가 엄마한테 말해볼게. 아니, 괜찮아. 응? 내가 할게. 제대로. 나는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차가봤다. 일주일 동안 나는 준비했다. 레시피를 찾고 재료를 알아보고 연습했다. 하지만 음식만 준비한 게 아니었다. 나는 시어머니에 대해 조사했다. 지난 몇 달간 시어머니가 한 말들, 행동들을 모두 정리했다. 녹음 파일, 문자 메시지, 카톡 대화, 그리고 통장 거래 내역. 시어머니가 내 통장에서 돈을 가져간 증거, 모두 파일로 정리했다. 설날 전날 나는 시댁으로 갔다. 큰 보온 가방에 음식을 담아서 어머님 왔어요. 다희야. 음식 많이 만들어 왔네? 네. 열심히 준비했어요. 시어머니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음식을 확인했다. 오, 이거 좋은데? 역시 우리 며느리 요리 솜씨 좋아. 저녁 6시쯤 손님들이 도착하기 시작했다. 시어머니의 친구들, 동네 사람들. 10명쯤 됐다. 여러분, 오늘 음식은 우리 며느리가 다 만들었어요. 시어머니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어머, 며느리분 요리 잘하시나 봐요. 그럼요. 우리 며느리 대단해요. 직장도 다니면서 이렇게 준비하고. 시어머니는 계속 나를 칭찬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이건 진짜 칭찬이 아니라는 걸. 그저 자기 체면을 세우기 위한 쇼라는 걸. 식사가 시작됐다. 음식 정말 맛있네요. 며느리분 손맛이 좋으세요. 손님들이 칭찬했다. 그럼요.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착한지 몰라요.
시어머니 말도 잘 듣고 시어머니가 웃으며 말했다. 요즘 며느리들은 안 그런데 참 기특해요. 그 순간 나는 입을 열었다. 감사합니다. 근데 어머님,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응? 뭔데? 어머님께서 저번에 제 통장에서 가져가신 125만 원 언제 돌려주실 건가요? 순간 테이블이 조용해졌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다. 다희야, 지금 무슨 어머님께서 나중에 갚아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벌써 석 달이 지났는데 손님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며느리 통장에서 돈을 가져가셨다고요? 시어머니의 친구가 물었다. 네. 제 허락 없이 100만 원 이상을 인출하셨어요. 비밀번호는 남편한테 물어보셨고요. 다희야, 지금 손님들 앞에서 어머님께서 오늘 손님들 앞에서 저 자랑하시잖아요. 그럼 사실대로 말씀드려야죠. 나는 차분하게 말했다. 그리고 명절 때 일도요. 어머님께서는 제가 일 못한다고 하셨는데 작년 추석 때 새벽 4시까지 혼자 일한 건 저예요. 큰형수님은 거실에서 쉬고 계셨고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빨개졌다. 그리고 제 친정엄마 환갑 때도요. 어머님께서 우리 엄마한테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하세요? 다희야, 그만해. 시어머니가 소리쳤다. 왜요? 어머님은 저 자랑하시면서 왜 저는 사실을 말하면 안 돼요? 나는 핸드폰을 꺼냈다. 여러분, 제가 녹음한 게 있어요. 들어보실래요? 다희야. 준혁이가 내 팔을 잡았다. 하지 마. 왜? 어머님은 나를 이용해서 체면 세우는데 나는 진실을 말하면 안 돼? 나는 준혁이의 손을 뿌리쳤다. 그리고 재생 버튼을 눌렀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나왔다. 시어머니가 며느리 돈 좀 쓰는데 뭐가 문제겠어요. 다 가족인데 딸을 애지중지 키우시니까 이기적으로 잘한 것 같아요. 며느리 교육은 시어머니 몫이잖아요. 손님들의 표정이 변했다. 이게 시어머니의 친구가 놀란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봤다. 사돈댁 환갑날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니, 그게 시어머니가 변명하려 했다.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나는 통장 거래 내역을 꺼냈다. 여기 보세요. 10월 15일, 18일, 20일. 제 통장에서 총 125만 원이 인출됐어요. 모두 시댁 근처 은행에서요. 증거를 테이블 위에 놓았다. 손님들이 술렁거렸다. 이건 좀 며느리 허락도 없이? 그건 아니잖아요. 시어머니의 얼굴은 창백했다. 여러분, 오늘 어머님께서 저를 자랑하셨죠? 착한 며느리, 말 잘 듣는 며느리라고. 나는 천천히 말했다. 하지만 사실은 이래요. 어머님은 저를 존중한 적이 없어요. 제 돈을 마음대로 가져가고, 제 친정을 무시하고, 명절 때는 저만 일하게 하고. 다희야, 제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리고 제일 화가 났던 건요. 나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봤다. 어머님은 사람들 앞에서만 저를 칭찬하세요. 뒤에서는 무시하면서요. 그게 제일 비겁하다고 생각해요. 침묵이 흘렀다. 손님들은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저는 이제 그만할게요. 나는 일어섰다. 오늘 음식 맛있게 드세요. 제가 정성껏 만들었으니까. 하지만 이게 마지막이에요. 다희야, 어디가? 준혁이가 물었다. 집에. 당신은 여기 있어. 나는 가방을 들고 밖으로 나갔다. 뒤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왔다. 집에 도착해서 소파에 앉았다. 그리고 깊게 숨을 쉬었다. 후련했다. 드디어 말했다. 참았던 모든 것을. 핸드폰이 울렸다. 준혁이었다. 다희야, 지금 엄청 난리야. 그래서 엄마가
울고 계셔. 그래. 다이야, 너무 심했어.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까지. 나는 안 심했어? 명절 때, 친정엄마 생신 때, 송년회 때, 준혁이는 대답하지 못했다. 준혁아, 나 더 이상 못 참아. 어머님이 먼저 사과하지 않으면 다시는 시댁에 안 갈 거야. 다이야. 그리고 당신도 선택해. 엄마 편을 들 거면 우리 이혼하자. 나는 전화를 끊었다. 그날 밤 준혁이는 집에 오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후회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문자가 왔다. 준혁이었다. 다이야, 엄마랑 얘기했어. 엄마가 내게 제대로 사과하고 싶대. 시간 좀 줘.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사흘 후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다. 나는 받지 않았다. 문자가 왔다. 다이야, 엄마가 잘못했어. 미안해. 한 번만 만나줄 수 있어? 나는 답장했다. 진심으로 사과하실 거면 만나드릴게요. 하지만 형식적인 사과면 안 만날게요. 일주일 후 우리는 만났다. 조용한 카페에서 시어머니는 평소와 달리 초라해 보였다. 다이야. 네. 엄마가 정말 미안해. 시어머니가 고개를 숙였다. 엄마가 너무 심했어. 네 돈 가져간 것도, 네 엄마한테 한 말도, 명절 때도. 엄마가 변명하고 싶지 않아. 다 엄마 잘못이야.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엄마가 너를 존중하지 않았어. 네가 며느리가 아니라 한 사람이라는 걸 잊었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이야, 엄마 용서해 줄 수 있어?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대답했다. 지금 당장은 못 용서할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상처받았거든요. 알아. 엄마가 기다릴게. 시어머니가 내 손을 잡으려 했다. 나는 손을 빼지 않았다. 하지만 잡아주지도 않았다. 그리고 어머님, 응? 용서는 시간이 지나면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예전처럼 돌아갈 수는 없어요. 무슨 뜻이야? 이제 저는 어머님 말을 무조건 듣지 않을 거예요. 제 의견도 존중받고 싶어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이게 끝일까? 아니면 새로운 시작일까? 잘 모르겠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나는 더 이상 참지 않을 거라는 것. 나도 존중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그걸 위해 싸울 거라는 것. 조용한 복수는 끝났다. 이제 진짜 변화가 시작될 차례였다. 시어머니와의 카페 만남 이후 한 달이 지났다. 3월 초 봄이 오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정말 변한 것 같았다. 전화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로 줄었다. 그것도 안부만 물었다. 다이야, 잘 지내니? 몸은 괜찮아? 네, 잘 지내요. 그래. 무리하지 말고. 끊을게. 짧은 통화였다. 예전처럼 이것저것 간섭하지 않았다. 준혁이도 달라졌다. 다이야, 주말에 뭐 하고 싶어? 응? 우리 둘이서 데이트 갈까? 오랜만에. 좋아. 우리는 오랜만에 둘만의 시간을 가졌다. 영화를 보고 맛있는 걸 먹고 손을 잡고 걸었다. 마치 연애할 때로 돌아간 것 같았다. 다이야. 응? 내가 미안했어. 그동안 너한테. 준혁이가 진지하게 말했다. 너 혼자 힘들게 했지. 나는 엄마 눈치만 보고. 이제 괜찮아. 아니야. 나 진짜 반성했어. 앞으로는 네 편이 될게. 나는 준혁이의 손을 꼭 잡았다. 모든 게 좋아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다. 4월 어느 토요일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다. 다이야, 나야. 네, 어머님. 오늘 저녁에 우리 집에 올 수 있어? 가족 모임 하려고. 가족 모임이요?
응. 큰아들네도 오고 다 같이 밥 먹으려고. 오랜만에 모이는 거니까 와줘. 나는 망설였다. 준혁이랑 상의해보고 연락드릴게요. 알았어. 기다릴게. 준혁이한테 물었다. 어머님이 가족 모임 하신대. 갈까? 응, 가자. 엄마도 노력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는 저녁에 시댁으로 갔다. 큰형네 가족도 와 있었다. 어서 와. 앉아. 시어머니는 반갑게 우리를 맞았다. 식탁에는 음식이 가득했다. 와, 어머님이 다 차리셨어요? 아니, 배달 음식이지 너희 보고 하라고 할 수 없잖아. 시어머니가 웃으며 말했다. 정말 변한 건가? 식사가 시작됐다. 분위기는 화기애애했다. 다이야, 요즘 일은 어때? 괜찮아요. 무리하지 마. 건강이 제일 중요해. 시어머니는 계속 나를 챙겼다. 밥도 떠주고 반찬도 권하고. 다이야, 이거 먹어봐. 네가 좋아하는 거잖아. 나는 조금씩 경계를 풀기 시작했다. 어쩌면 시어머니가 정말 변한 걸까? 식사가 끝나고 거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을 때였다.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다. 그래, 오늘 다들 모인 김에 얘기 좀 하려고. 무슨 얘기요? 다이야, 너 집 비밀번호 바꿨지? 순간 귀를 의심했다. 네, 그걸 어떻게 해? 어제 너희 집 갔다가 안 열려서 준혁이한테 물어봤어. 새 비밀번호 알려주더라. 나는 준혁이를 봤다. 준혁이가 고개를 숙였다. 그래서 어제 들어가서 좀 봤지. 어머님, 저희 허락도 없이 집에 들어가셨어요? 허락? 며느리 집에 시어머니가 가는데 무슨 허락이 필요해? 나는 할 말을 잃었다. 그리고 말이야. 시어머니가 핸드폰을 꺼냈다. 집 구경하다가 이상한 거 봤어. 화면에는 사진이 있었다. 내 옷장 사진이었다. 옷이 왜 이렇게 많아? 돈을 얼마나 쓰는 거야? 그리고 화장대 좀 봐. 화장품이 백화점이야? 어머님, 제 옷장을 왜? 그래서 필요 없는 옷들 좀 골라서 박스에 담아놨어. 기부할 거니까 처리하고. 네. 현관에 박스 2개 놔뒀으니까 기부센터에 전화해서 가져가라고 해. 옷이 너무 많아. 어머님, 그건 제 옷인데. 며느리가 옷을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으면 안 되지. 시집 온 사람이 검소해야지. 그리고 시어머니는 계속 말했다. 거실 선반에 있던 인형들도 박스에 넣었어. 그것도 현관에 있으니까 같이 기부해. 그 인형들은 친정 엄마가 내 어릴 적부터 하나씩 모아준 거였다. 20개가 넘는 소중한 추억이었다. 어머님, 그건 안 돼요. 그건 인형이 뭐가 중요해. 결혼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엄마가 저 어릴 때부터 에휴, 엄마. 시집 왔으면 친정은 좀 잊고 살아야지. 시어머니가 비웃듯 말했다. 그리고 나 책상 서랍에 있던 편지들, 그런 옛날 물건들 다 버렸어. 네. 오늘 아침에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버렸어. 그런 거 갖고 있으면 뭐해? 그건 준혁이가 연애할 때 쓴 편지들이었다. 3년 동안 모은 우리의 추억, 소중한 기억들. 어머님, 그걸 왜 버리세요? 옛날 물건 가지고 있어봤자 먼지만 쌓이잖아. 그건 저희 추억인데요. 내 목소리가 떨렸다. 그리고 이것도. 시어머니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다. 작은 금반지였다. 이거 금인 것 같던데. 엄마가 맡아둘게. 집에 귀금 속 두면 위험해. 그건 친정 할머니 유품이었다. 돌아가시기 전에 나한테 주신 유일한 물건. 할머니가 평생 끼고 계시던 반지. 어머님, 그건 제 거예요. 할머니 유품이에요. 알아. 그래서 엄마가 안전하게 보관하려고. 나중에 줄게. 지금 당장 돌려주세요. 나는 소리쳤다. 다이야,
지금 시어머니한테 소리 지르는 거야? 엄마. 준혁이가 벌떡 일어났다. 엄마, 이건 진짜 아니에요. 뭐가 아니야? 엄마가 며느리 집 정리 좀 해준 건데. 정리가 아니라 침입이잖아요. 우리 허락도 없이 집에 들어가고 다이 물건 뒤지고 사진 찍고 추억 버리고 유품까지 가져가시고. 준혁아, 너 지금 엄마한테 비밀번호 왜 알려줬어? 엄마가 어제 전화해서 물어보길래. 물어보셨다고 알려드리면 어떡해. 거긴 저희 집이에요. 그리고 할머니 반지 당장 돌려주세요. 이 자식이 지금. 시어머니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다. 너희가 지금 나를 도둑 취급하는 거야? 나는 가방을 들고 일어섰다. 할머니 반지 돌려주세요. 안 그러면 경찰 부를 거예요. 뭐? 경찰? 네. 주거침입이랑 절도죄로 신고할 거예요. 테이블이 조용해졌다. 큰형수도 놀란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봤다. 어머니, 그래도 그건 좀. 너는 가만히 있어. 시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반지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나는 반지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제 옷이랑 인형들 절대 기부하지 마세요. 제가 다 가져갈 거예요. 다이야. 시어머니가 소리쳤지만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가자, 준혁아. 차 안에서 나는 떨렸다. 분노와 배신감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다이야, 미안해. 왜? 내가 비밀번호 알려줘서. 준혁아. 나는 준혁이를 똑바로 쳐다봤다. 당신, 어머님이 왜 비밀번호 물어보셨는지 생각 안 했어? 엄마가 급한 일이 있나 봐 했지. 급한 일이면 우리한테 전화하지. 왜 몰래 들어가려고 해? 그것도 생각 못 했어? 준혁이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리고 우리 편지까지 버리셨어. 3년 동안 당신이 쓴 편지들 다 버려졌어. 뭐? 그 편지들이 나한테 얼마나 소중한지 알잖아. 힘들 때마다 꺼내보던 거. 준혁이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현관으로 달려갔다. 박스 2개가 놓여 있었다. 열어보니 내 옷들과 인형들이 가득했다. 친정엄마가 사준 옷, 내가 아껴 입던 옷, 어릴 적부터 모은 인형들, 모두 박스에 구겨져 있었다. 나는 주저앉아서 울었다. 다이야. 준혁이가 내 어깨를 안았다. 미안해. 내가 바보였어. 엄마를 너무 믿었어. 준혁아, 나 이제 못하겠어. 다이야. 어머님은 변하지 않았어. 한 달 동안 조용히 계신 건 그냥 타이밍 보신 거였어. 다시 저를 통제하려고. 준혁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리고 최악인 건 나는 준혁이를 봤다. 당신이 어머님 편을 들었다는 거야.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다이야, 나는 당신이 나를 지켜줘야 하는 거 아니야? 근데 당신이 어머님한테 문을 열어준 거잖아. 준혁이가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날 밤 우리는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눴다. 앞으로 어떻게 할까? 일단 비밀번호 바꿀 거야. 당신한테도 안 알려줄게. 응, 알았어. 그리고 시댁은 당분간 안 갈 거야. 명절에도. 알았어. 준혁아, 미안해. 내 엄마인데. 아니야. 다이 잘못 아니야. 엄마가 선을 넘으셨어. 준혁이는 내 손을 잡았다. 내가 엄마한테 확실히 말할게. 이번에는 진짜로. 다음 날 준혁이는 시어머니한테 전화했다. 나는 옆에서 들었다. 엄마, 나야. 준혁아, 어제 일은. 엄마, 들어보세요. 이제 우리 집에 오시면 안 돼요. 뭐? 그리고 비밀번호도 바꿨어요. 이번엔 나도 몰라요. 준혁아, 너 지금. 엄마가 어제 하신 일은 명백히 잘못됐어요. 남의 집에 허락 없이 들어가고 물건 뒤지고 버리고 가져가고.
이건 가족이라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며느리 집 정리해 준 거야. 아니요. 엄마는 선을 넘으셨어요. 준혁이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앞으로 우리 집에 오시려면 미리 연락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허락했을 때만 오세요. 이게 무슨 소리야? 그리고 다희 할머니 유품 가져가신 거, 그건 정말 심하셨어요. 나는 보관해 주려고. 아니요. 엄마는 통제하려고 하신 거예요. 다희를. 침묵이 흘렀다. 엄마, 나는 다희 편이에요. 앞으로도 계속 다희 편일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도 선택하세요. 며느리를 존중하시든지 아니면 우리랑 멀어지시든지. 전화가 끊겼다. 준혁이가 나를 봤다. 이제 괜찮을 거야. 나는 준혁이를 안았다. 고마워. 일주일 동안 시어머니한테서 연락이 없었다. 2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났다. 그러다 어느 날 시어머니한테서 문자가 왔다. 다희야, 엄마가 잘못했어. 네 집에 무단으로 들어간 것도, 네 물건 건드린 것도 다 잘못했어. 엄마가 선을 넘었어. 진심으로 미안해. 편지 버린 것도 정말 미안해. 엄마가 생각이 짧았어. 할머니 반지 가져간 것도 변명 안 할게. 엄마가 너무 욕심이 많았나 봐. 네가 필요할 때 연락해. 엄마는 여기 있을게. 나는 그 문자를 보고 한참을 생각했다. 용서해야 할까? 준혁이에게 물었다. 이거 봐. 엄마가 진짜 반성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쉽게 믿어지지 않아. 나도. 근데 네가 결정해. 내가 엄마 편 들려는 거 아니야. 진짜로 네가 편한 대로 해. 나는 며칠을 고민했다. 그리고 답을 내렸다. 시어머니한테 문자를 보냈다. 어머님, 문자 잘 받았어요. 용서는 할게요. 하지만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어머님이 하신 일은 제게 너무 큰 상처였어요. 우리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시고 제 추억을 버리시고 할머니 유품까지 가져가신 거 쉽게 잊혀지지 않을 거예요. 예전처럼 돌아갈 수는 없어요. 이제 저도 제 삶을 살고 싶어요. 어머님도 어머님 삶을 사세요. 우리는 가끔 서로 존중하며 만나요. 그게 서로에게 좋을 것 같아요. 시어머니한테서 답장이 왔다. 알았어. 엄마가 기다릴게. 그리고 다시는 선 넘지 않을게. 그날 이후 우리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다. 시어머니는 더 이상 간섭하지 않았다. 전화도 한 달에 한 번, 만남도 몇 달에 한 번, 그것도 밖에서 짧게 우리가 허락했을 때만. 나는 드디어 숨을 쉴 수 있었다. 반년이 지났다. 나는 회사에서 승진했다. 준혁이와의 관계도 더 깊어졌다. 친정 부모님도 안심하셨다. 다희야, 요즘 얼굴이 밝아졌다. 그래요? 기분이 좋아서 그런가 봐요. 시댁이랑은 어때? 거리 두고 지내요. 그게 서로에게 좋은 것 같아요. 엄마는 고개를 끄덕였다. 잘했어. 네가 행복한 게 제일 중요해. 어느 가을날 나는 거울 앞에 섰다. 결혼식 때의 사진을 보며 생각했다. 그때의 나는 너무 순진했다. 결혼하면 행복할 줄 알았다. 사랑하면 다 해결될 줄 알았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시월드라는 거대한 벽. 나를 존중하지 않는 시어머니. 엄마 편만 들던 남편. 모든 게 버겁고 힘들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싸웠다. 내 권리를 위해. 내 경계선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이겼다. 완벽한 승리는 아니었다. 시어머니가 완전히 변한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나는 내 삶을 되찾았다. 더 이상 누구의 며느리로만 살지 않는다. 나 자신으로 산다. 핸드폰을 보니 시어머니한테서 문자가 와 있었다. 다희야, 날씨 추워졌네. 감기 조심해.
나는 답장을 보냈다. 네, 어머님도요. 짧고 간결한 대화. 하지만 이제는 괜찮았다. 무리하게 가까워지려고 하지 않아도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서로를 존중하면서 그렇게 사는 게 더 건강하다는 걸 알았다. 저녁에 준혁이가 집에 왔다. 다희야, 나왔어. 어서 와. 밥 먹을래? 응, 고마워.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었다. 소파에 앉아 TV를 보면서 다희야, 응? 너 요즘 진짜 행복해 보여. 그래, 응. 웃음도 많아지고 편안해 보여. 나는 웃었다. 나도 그런 것 같아. 다행이야. 준혁이가 내 손을 잡았다. 우리 앞으로도 이렇게 행복하게 살자. 응. 창밖을 보니 별이 빛나고 있었다. 결혼 1년. 폭풍 같은 1년이었다. 시어머니와의 전쟁. 명절의 지옥. 통장 사건. 친정엄마 모욕. 그리고 주거 침입. 모든 게 힘들었다. 하지만 나는 버텼다. 그리고 깨달았다. 인간관계에는 경계선이 필요하다는 걸.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걸 참아야 하는 건 아니라는 걸. 나도 존중받아야 할 한 사람이라는 걸. 이제 나는 안다. 10월드는 끝났다. 아니, 정확히는 내가 10월드를 끝냈다. 더 이상 누구의 며느리로만 살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나의 해방은 그렇게 시작됐다. 그리고 지금 나는 자유롭다.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는 내 삶의 주인공으로 사는, 진짜 나로 사는, 그게 바로 내가 얻은 진짜 행복이었다. 결혼 2년째 되던 해, 나는 아이를 가졌다. 내가 원할 때, 내가 준비됐을 때, 시어머니는 축하 문자를 보냈다. 축하해. 몸 조심해.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해. 짧지만 진심이 담긴 것 같았다. 나는 답장했다. 감사합니다. 출산 후 시어머니가 병문안을 왔다. 꽃과 과일을 들고 미리 전화해서 방문 시간을 물어보고 왔다. 다희야, 고생했어. 괜찮아요. 애기 보여줘. 나는 아기를 조심스럽게 안아 보여줬다. 시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아기를 바라봤다. 예쁘다. 우리 손주. 그리고 나를 봤다. 다희야, 엄마가 도와줄 게 있으면 말해. 하지만 강요는 안 할게. 네가 원할 때만. 감사해요. 시어머니는 30분 만에 돌아갔다. 오래 있지 않았다. 내가 힘들까봐. 그 배려가 고마웠다. 완벽한 관계는 아니었다. 하지만 서로 존중하는 관계,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관계, 경계선을 지키는 관계, 그게 우리에게 맞는 방식이었다. 그렇게 우리는 계속 살아간다. 각자의 삶을 살면서, 가끔 만나면서, 서로를 존중하면서, 그리고 나는 오늘도 행복하다. 나로 살 수 있어서.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였습니다. 혹시 지금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기억하세요. 당신도 존중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걸, 참는 게 미덕이 아니라는 걸, 당신에게도 지켜야 할 경계선이 있다는 걸, 그리고 당신의 행복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아무리 가족이라도 당신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당신의 추억을 함부로 버리고 당신의 물건을 허락 없이 가져가는 건 잘못된 겁니다. 당신은 그걸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우리 모두 행복하게 살 자격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